안녕하세요. 자, 이제 조사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조사론 먼저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린 다음에 이번 시간 진도인 제1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 조사론은 우리 1급 8개 영역 중에서 가장 어렵게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회복지 조사로는 아예 공부하지 않고 그냥 찍는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자, 사회복지 조사로는 25문제 전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해를 해가지고 충분히 그냥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적어도 20문제 가까이는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회복지 조사론 전체를 내가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에서는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땅 따먹기 정신. 그래서 내가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확보해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조사론은. 자, 그러면 목차를 제가 한번 보면서 좀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사론을 공부하기 전에 제1장을 보니까 과학과 조사 연구 방법이 나와요. 자, 이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된 것은 오기스트 꽁트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학을 창시하면서부터입니다. 오기스트 꽁트는, 자, 물론 사람 이름은 몰라도 돼요. 그냥 이야기 듣듯이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오기스트 꽁트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자연을 연구하는 자연과학, 그 방법론을 이 사회를 연구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에 자연에서도요, 우리가 그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법칙을 발견해내거든요. 그 법칙을 발견해내면 예측이 가능해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비가 가능해요. 즉, 대비가 가능하다는 것은 미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고 하는 법칙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홍수와 같이 물난리가 나면 그러면 높은 곳으로 일단 피해야 돼. 그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법칙을 안다는 것은 대비가 가능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자, 그런 것처럼 사회 현상에서도 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해서 거기서 법칙을 발견해내자. 그게 바로 이제 사회과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회과학에서 응용사회과학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학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과학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을 다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구분하면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차이점이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과학 안에 응용사회과학으로서 사회복지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사회복지학으로 좁혀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조사 방법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공부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2장에서 사회복지 조사 또는 이제 결국 사회과학 방법론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회복지에 이제 적용을 해서 그런 것이고, 그러면 이 사회과학 방법론 또는 이제 사회복지 조사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용어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용어. 그죠?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2장에서 개념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개념들을. 자, 이 개념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조사 방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사 방법들이 있는지 그 종류를 공부하게 됩니다. 제3장에서. 그리고 그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이제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 절차, 종류와 절차를 공부해요. 자, 그러면 사회조사 방법의 개념도 공부했고, 필요한 개념들, 그 다음에 종류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 절차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조사를 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조사 도구, 그것이 바로 설문지예요. 자, 우리가 체중을 재려면 체중계가 필요하죠? 그죠? 키를 재려면 자가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사회현상을 재려면 사회현상은 자나 체중계로 잴 수가 없습니다. 사회현상은
설문지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문지, 이게 바로 질문지인데 이 질문지가 바로 측정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지는 측정 도구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도 해요. 그걸 바로 척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4장과 5장은 연결되는 겁니다. 질문지 자체가 측정 도구예요. 척도예요. 그리고 그 척도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도 해요. 아셨죠? 그걸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거기까지 하게 되면 6장, 그 5장까지 오게 되면 측정 도구 하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 측정 도구를 가지고 내가 측정했을 때 그 값을 믿을 수 있는지, 그게 바로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이고, 내가 만든 이 측정 도구를 가지고 측정했을 때 정확하게 측정해낼 수 있는지, 그게 바로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해 보는 거예요. 그게 6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측정 도구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측정 대상이 필요하죠. 그죠? 그 측정 대상은 전체를 다 조사해버리면 그게 이제 모집단인데,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면 그걸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 중에 일부만 뽑아서, 그게 바로 샘플이죠. 그게 표본이에요. 그 표본만 뽑아서 연구하는 것을 표본 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연구 대상자를 이제 결정을 하는 방법인데, 그게 바로 표본 추출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의 혈액형을 알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의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뽑을 필요는 없죠. 그죠? 그러지 말고 일부만, 샘플만 뽑아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도 그 사람이 어떤 혈액형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표본을 추출하는 거, 이게 바로 연구 대상, 측정 대상을 결정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장부터 보면 자료 수집 방법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질문지법, 면접법, 관찰법을 연구합니다. 봅니다. 거기서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가 일단 중요한데, 이 질문지법이 있고요. 이건 질문지법은 근데 문제점이 응답 대상자가 내가 질문지를 줬을 때 그 질문지를 읽고 쓸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근데 글을 몰라. 글을 몰라서 읽고 쓸 수 없어, 본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지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면접법이에요. 면접법은 응답자가 자기가 읽고 쓸 줄 몰라도 돼요.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구두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죠? 말은 할 수 있지만 글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바로 면접법이에요. 근데 면접법도 어떻든 이제 말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장애를 지니고 있거나 또는 너무 나이가 어려서 말을 못한다. 그러면 면접법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지법, 면접법, 관찰법으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자료 수집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비반응성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비반응성, 이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대상자가 자신 연구 대상자인 것을 알게 돼가지고 인식하게 됨으로써 그래서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반응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반응성이 나타나면 연구 결과가 정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나타나지 않는 연구, 그걸 이제 비반응성 자료 수집이라고 해요. 근데 비반응성 자료 수집은 결국 사람이 아니면 반응성이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이제 비반응성 연구에는 물리적 흔적 관찰이나 또는 2차 자료 분석이나 이제 나중에 다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헌 연구나, 이 문헌 연구의 대표적인 게 바로 내용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반응성 자료 수집과 관련된 내용 방법들을 제 10장에서 공부하고요. 이제 11장에서는 실험이라고 하는 걸 또 공부합니다. 이 실험은 실험실에다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집어넣어 놓고, 즉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를 집어넣어 놓고 원인과 결과를, 즉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검증하고자 하는 방법인데, 그 실험에 대해서 11장에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일 사례 연구. 이건 이제 단일 사례 연구는 실천 기술론에도 시험에 나오고 조사론에도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이게 이제 평가 방법으로 주로 쓰이게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 이 단일 사례 연구를 공부하게 됩니다. 내가 맡고 있는 이 케이스, 이 사례, 내가 맡고 있는 이 개인, 이 클라이언트, 그리고 또는 이 가족, 또는 이 집단, 내가 맡고 있는 이 사례, 이 사람들한테 또는 이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단일 사례 연구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양적 연구를 주로 공부하게 됐다면 이제 질적 연구를 또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질적 연구 방법론 제13장에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차이점, 그리고 질적 연구의 여러 가지 방법과 질적 연구를 엄격하게 연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장에서는 우리 사회복지는 클라이언트의 욕구, 그죠? 욕구가 중요해요. 우리 사회복지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회복지란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들의 조직적인 노력. 이걸 사회복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이제 주 대상인데 그 사람의 그 욕구,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이 사회복지예요. 결국은 우리는 인간의 욕구를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욕구,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 클라이언트의 욕구, 그 욕구를 조사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욕구 조사를 제14장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 욕구를 조사해서 그래서 욕구를 식별해내고 욕구를 추산해서 그래서 그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평가와 관련된 평가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제14장에서 같이 공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제7장에서 표본 추출까지 해가지고 대상자를 정해서요. 그 사람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요. 자료 수집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연구를 조사를 하고 수집을 해. 그러면 그걸 가져다가 예를 들어 설문지를 조사를 해서 그러면 설문조사를 했으면 이제 설문지를 수집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것을 컴퓨터에다가 입력하죠. 왜? 통계 분석을 해야 하니까. 그 입력하는 것이 자료 처리예요. 코딩. 그 값들을 입력하는 거. 그래서 자료를 분석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자료 분석은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다. 자료 분석은 이제 통계학의 영역이죠. 그죠? 우리 자료 분석론이라고 해서 이제 학부 과정에서는 공부를 하지만 어떻든 이제 SPSS 또는 SAS와 같은 이런 통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이 자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통계 분석, 자료 분석해서 그 다음에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료 분석은 빠져 있고 자료 처리와 연구 보고서 작성까지 해가지고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제 1장 들어가겠습니다. 과학이란 뭐냐? 자, 진리 본성, 본질 본성, 법칙을 찾아내기 위한 논리적, 체계적인 방법이다. 자, 근데 동그라미 1번 과학이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에 대한 관한 지식이나 이론을 체계적, 경험적, 비판적으로 습득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죠? 자연현상, 이게 바로 자연과학인 것이고 사회현상에 관한 지식이나 이론을 체계적, 경험적으로, 비판적으로 습득하기 위한 방법은 사회과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양가로 2번으로 와보세요. 그러면 과학의 목적은 뭐냐? 과학의 목적은 법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결국은. 법칙이 뭐예요? 그게 이론이에요. 결국. 이론을 제시하는 거. 자, 그래서 과학 목적에 여러 가지가 있죠. 탐색, 기술, 묘사, 설명, 그리고 평가, 규칙의 발견, 그죠? 이론, 법칙의 형성, 예측. 그죠? 법칙을 발견하면 미래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걸 통제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2번 과학의 목적인 이론 개발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하의 목적들. 아까 그 위에 있는 뭐 탐색, 기술, 설명 이런 것들은 다 사회조사 방법의 형태에서 알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지식을 제공한다. 이론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가치관이나 철학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과학이 아니다. 그죠? 철학이나 신념보다 이론에 기반합니다. 존재에 관심 있는 것이지 가치관이 개입된 당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치관이 개입된 당위, 무엇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걸 규범이라고도 하는데요. 과학은 규범적인 게 아니에요. 비규범적인 거예요. 자, 가령 신자유주의는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또는 기독교인들의 내세관이 불교인들의 내세관보다 더 바람직하다.
이런 것도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알았죠? 이렇게 이제 가치관이 개입된 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현상에 대한 규칙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과학은 발견된 규칙성을 이론과 법칙으로 일반화시키려고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과학적 연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객관성이다. 그래서 이따가 객관성이라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일단 거기 객관성이란 뭐냐? 모든 사람이 어떤 사실을 동일하게 느껴야 한다는 이 의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과학적 연구에서는 증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객관적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또 뒤에서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려고 하는 거예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기술한다. 그 관계, 그때의 관계는 상관관계를 얘기해요. 관련 있는 변수들을 기술한다. 알았죠? 상관관계. 그리고 난 다음에 설명한다. 그 설명은 인과관계를 의미해요. 알았죠? 기술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련 있는 변수들을 기술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이게 바로 상관관계가 있는, 관련성이 있는 이 변수들을 기술하는 것이고, 설명한다는 것은 서로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더 원인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바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론을 바탕으로 현상을 예측한다. 그죠? 자, 과학적 연구의 특징이 보니까 3, 4, 5, 9, 10, 11, 12 그리고 안 나오다가 15 그 다음 또 안 나오다가 22에 또 나왔잖아요. 그쵸? 이번에 또 나왔어요. 자, 과학적 연구가 뭐냐?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다. 체계적이라는 말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한다는 뜻이에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설명이 시간적 순서와 이치에 맞아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자, 인과,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설명, 시간적 순서와 이치에 맞아야 한다. 자, 동전에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딱 던졌어요. 딱 잡았어. 근데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말이 안 되지. 이치에 맞지 않죠. 그죠? 자, 그리고 인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은 결과보다 항상 앞서야 돼요. 그죠? 원인이 먼저 나오죠. 시간적으로. 원인 다음에 결과잖아요. 그래서 원인은 결과보다 앞선 거예요. 그 시간적 우선성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나타나는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이 원인은 내일 나타나. 말이 안 되죠. 논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라고 하는 말 속에 이치 또는 시간적 우선성, 즉 인과관계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론적이에요. 자, 그런데 확률적 결정론이에요. 100% 결정론이 아니라. 알았죠? 확률적 결정론. 모든 현상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근데 그게 100%의 단정적인 어떤 결정론이 아니라 확률적 결정론에 근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것을 추구한다. 개별적인 현상들 하나하나를 설명하기보다 그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추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이라는 말은 확률적 결정론과 또 관련되어 있다. 자, 모든 것들을 모든 사회현상 어떤 현상을 연구를 할 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연구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확률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 또 나오기도 합니다. 자, 거의 개별적인 현상 하나하나를 설명하기보다, 자, 이게 담배 5개 피를 피는 사람보다 담배 6개 피를 피는 사람, 하루에 6개 피를 피는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과학적 연구에서는 그렇게 설정하지 않습니다. 흡연을 많이 할수록 흡연을 적게 하는 사람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일반적인 것을 추구해요. 개별 현상 하나하나로 설명하기보다 일반적인 것으로 이렇게 검증을 했을 때 그러면 이걸 적용 가능성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간결한 것을 추구한다. 이건 뭐냐면
x와 y가 있어요. 이게 원인입니다. 원인 변수. 여기 결과예요. 어떤 결과에 대한 수없이 어떤 결과에 대한 수없이 많은 원인이 있다고 봐보세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최소한의 원인 변수로 최대한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간결성이에요. 알았죠? 최소한의 원인으로. 그러니까 설명력이 작은 것들은 다 버려요. 그리고 설명력이 큰 변수를 가지고 최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간결성입니다. 자,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할 건데 개념적 조작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작화는 쪼갠다는 의미예요. 쪼갠다, 구체화시킨다. 자, 사랑을 측정하고 싶어요?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랑을 측정한다고 하면은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이 사랑을 측정한다는 것은. 그래서 측정 가능하게끔 얘를 쪼개야 하는데 그게 바로 조작화예요. 자, 그러면 사랑을 쪼갠다.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책에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어요. 그 5가지 언어를 보면 사랑은 칭찬, 그리고 선물,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서로를 위해, 그리고 스킨십. 이렇게 5가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 가령 이 사랑을 그 5가지로 쪼갰어. 5가지로 쪼갰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물어볼 수 있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선물을 몇 번이나 하는지. 그죠? 그 다음에 함께하는 시간은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봉사하는 시간. 그리고 선물. 그리고 상대방에게 칭찬하는 거. 알았죠? 그래서 이걸 측정 가능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조작화다. 이 조작화가 구체적으로 쪼갠 거예요. 관찰 가능하도록. 자,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찰에 의한 증거의 바탕을 두고 있다. 경험 가능성. 자, 우리의 감각기관에 지각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연구 과정이 같으면 같은 결론을 얻게 된다. 이 간주관성입니다. 자, 이 간주관성이란 연구자나 시기가 달라도 조작적 연구 과정이 같으면 연구자가 서로 주관적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는 같다. 이 간주관성이 과학적 연구의 특징 중에 하나이다. 이게 상호주관성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간주관성입니다. 간주관성. 자, 다시 말하면 과학적 연구는 과정이 같으면 결론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객관적인 도구가 하나 존재해요. 설문지라고 하는 측정 도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연구 과정이 같으면 결론은 같습니다. 자,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데요. 제가 시험지를 만들어내요. 이게 설문지가 돼요. 시험지가 그러면 지식을 측정하는 거니까. 자, 근데 제가 이 설문지를 만들어서 시험지를. 그리고 제가 바쁘잖아요. 그러면 조교 선생한테 연락해가지고 시험지 그거 잘 이게 유출되지 않게 잘 가지고 있다가 시험 시간에 들어가서 나눠주고 시험을 봐라. 대신 봐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러면 제가 가서 시험지 뿌리고 시험 보게 하고 그 감독하고 가져오는 거나 조교 선생님이 들어가 가지고 하는 거나 결론은 같은 거예요. 객관적인 측정 도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267쪽으로 와서 수정 가능하다. 자, 8번 별표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선생님들은 여기서 이 목차가 중요해요. 목차. 아셨죠? 목차가 중요해요. 목차를 알아야 돼요. 자, 수정 가능하다. 과학적 결론은 수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과학적 결론은 일시적이에요. 잠정적이에요. 과학적 결론 자체가 수정 가능하니까 과학적 결론 자체가 잠정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자꾸 잠정적이지 않은 지식을 추구한다면 틀려요. 잠정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거죠. 왜? 과학적 결론 자체가 잠정적이니까.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연구 결과는 잠정적이며 수정될 수 있다. 그럼 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 진리인 거죠. 결국은. 다 변한다는 것이죠. 그죠? 과학은 진리를 추구하기보다 효용을 탐색하는 것이고요. 자,
거기 이제 4번 중요한데 허위화 가능성, 즉 반증 가능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거예요. 이제 과학적 결론이 나왔어요. 그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 허위화 또는 그 결론에 대한 반대 증거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개방적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알았죠?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자, 설명적이다. 원인을 밝힌다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밝힌다는 거예요. 설명은. 자, 왜 그런지 설명해봐.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라고 할 때는 왜가 붙잖아요. 왜 그런지 설명해봐. Why question이 붙게 돼. Why question. 왜? 왜? 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설명은 인과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인까지 밝히려고 하는 것이 과학적 연구다. 재생 가능성, 반복 가능성이라고도 합니다. 결국 연구의 반복을 요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같은 절차, 다른 대상에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검토할 수 있다. 거기 OX 문장. 그죠? 같은 방법을 사용했을 때 누구나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가 제주도에서 했을 때에도 같은 결론이 나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반복 가능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 이 객관성은 건전한 감각기관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대상을 같게 인식하고 그로부터 얻은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수결이 객관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근데 객관성은 과학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의 동의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간의 동의, 일부가 자기들끼리 동의한 것이라고 해서 이걸 간주관성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사회복지 이론은 의학자나 또는 뭐 생물학자나 또는 기계공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까지 동의해가지고 결론이 나온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이론들은 사회복지 연구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들 간의 동의인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실증주의 접근에서는 이제 객관성을 강조하고 이제 해석주의 하면은 질적 연구입니다. 실증주의는 양적 연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양적 연구에서 즉 실증주의적 접근에서는 객관성을 강조하고 해석주의적 접근 즉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주관적 경험에 관한 관심이 많습니다. 마지막 12번 별표. 과학은 비규범적이다. 규범적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아까 가치관이 개입된 당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죠?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규범적 문제는 상관하지 않는다. 현재 어떤 현상이 왜 일어난지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제 조사자의 규범적 판단에 의거한다. 그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과학적 지식입니다. 자, 그러면 지식의 형성 방법. 과학적 지식이 있으면 비과학적 지식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절차를 통해 체계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으로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증명된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비과학적 지식은 관습에 의한 방법, 그리고 권위에 의한 방법, 그리고 직관에 의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관습에 의하거나 또는 권위에 의했거나 의하거나 또는 직관에 의한 방법들은 다 비과학적 지식인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일상적 지식. 근데 아까 지금 위 양가로 1번 쪽은 안 나왔는데 이제 양가로 2번을 보니까 경험적 지식과 합의적 지식으로 나누네요. 이 경험적 지식이 그 위에 있는 과학적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합의적 지식이 아까 지금 위에서 봤던 비과학적 지식이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 그죠?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2회 때. 딸랑 2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경험적 지식이 바로 한 개인이 직접 관찰하고 경험하여 축적한 지식으로 직접적 경험으로 도출된 것을 말합니다. 자, 반면 이제 거기 합의적 지식은 전통과 권위. 아까는 이제 관습과 권위뿐만 아니라 직관에 의한 방법도 말을 했는데, 자, 그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제 양가로 3번 봐보세요. 현상을 탐구할 때 일반인이 범하는 오류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탐구할 때 우리들이 그러니까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 탐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탐구하면서 범하게 되는 오류예요. 첫 번째는 부정확하게 관찰하죠? 그렇잖아요. 우리 부정확하게 관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과도한 일반화. 소수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때 오류예요. 그죠? 소수의 사례를 가지고
다 그런 것 마냥 이렇게 일반적인 사실인 것 마냥 생각하기도 하죠. 그 예가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보시면 되고, 선택적 관찰. 자신의 결론이나 주장에 들어맞는 사건이나 상황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관찰하기도 합니다. 자, 거기 OX에 과학적 조사에다가 선별적 관찰에 근거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선별적 관찰은 우리가 그냥 과학적 관찰이 아니라 과학적 조사가 아니라 일반인이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탐구할 때 범하게 되는 오류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꾸며진 지식. 심지어는 자신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 스스로 조작하기도 합니다. 자, 5번. 사후 발생적 가설. 관찰에 들어맞게 가설을 설정하거나 본래의 가설을 수정하는 경우. 이게 사후 발생적 가설이에요. 사전 가설 설정이 아니라 사후 가설 설정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연역법, 이제 우리가 연역법과 균합법 공부할 건데요. 이 연역법이 사전 가설 설정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 이제 자, 균합법이 거기 나오는 사후 가설 설정이에요. 그죠? 사후 발생 가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후 발생 가설 뭐 같습니다. 사후 가설 설정. 요거.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탐구하는 방법은 균합법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 균합법의 문제는 이따 볼 겁니다. 어떻든 이제 관찰에 맞게끔 계속 가설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논리적 추론.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관점과 상반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아 개입, 자기 중심적인 이해, 그죠?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기도 하고, 탐구의 성급한 종료, 상황을 이미 이해했다 판단하에 더 이상 새로운 해답을 찾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해될 수 없을 때는 신비적인 원인으로 돌려버리고, 그리고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수하는 것이 인간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상을 탐구할 때 일반인이 범하는 오류를 과학적 조사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옳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조사로 갈게요. 270쪽에 연역법과 균합법이 한동안 잘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지는 않는데 과학적 조사 논리입니다. 자, 우리 지금 과학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은. 자, 그러면 거기 연역법은 양적 연구로 알고 있으면 되세요. 균합법은 질적 연구예요. 알았죠? 이렇게 딱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연역법은 뭐냐? 보니까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 거기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 밑줄 그으세요. 그걸 이론이라고 적으세요. 이론으로부터 구체적이고 특수한 현상에 대한 지식을 이끌어내는 접근 방법이다. 자,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특수한 것을 추론해 나가는 접근 방법. 즉 일반화된 이론을 통해서 개별적인 사실을 관찰하는 겁니다. 자, 이론에 의해 가설을 세우죠. 이론에서 먼저 가설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아까 사전 가설 설정이라고 했던 거예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합니다. 실증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실증주의는 양적 연구의 인식론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연역법의 유형을 보니까요. 자, 연역법은 뭘로부터 시작한다? 이론으로부터 시작한다. 아셨죠? 이론으로부터 시작한다. 자, 이제 이론, 관찰이 있으면 자, 우리 이제 책에 교재 설명은 되어 있어요. 이론으로부터 관찰로 가는 것이 연역법이에요. 그 다음 이제 관찰로부터 이론으로 가는 것이 균합법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연역법은 여기 이응이응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기억이지만 어떻든 이론으로부터 가설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사전 가설 설정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균합법은 수없이 관찰해요. 그 다음에 뒤늦게 유형을 발전시키거든요. 근데 이 유형 발전이 얘가 가설이에요. 이게 가설. 얘가 가설이거든요. 유형을 발전시킨 거 얘가. 근데 가설이 뒤늦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연역법의 과정이 나와 있는데 연역법의 대표적인 예를 보세요. 제가 보는 것 위주로만 보세요.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럼 뭐예요? 일반적인 원리죠. 일반적인 원리가 바로 이론이에요. 알았죠?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죽는다. 그죠? 자, 근데 균화법으로 이제 거기 연역법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균화법으로 갈게요. 균화법은 질적 연구예요. 얘는 관찰에서 시작해서 일반적인 원리나 이론으로 전개해 나가는 논리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관찰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죠? 특수한 사실 전제로. 그래서 3번 보세요. 기본적인 균합적 유형. 자, 주제를 먼저 선정하고 그 다음에 수없이 관찰하고 유형을 발전시키죠. 그죠? 유형, 패턴. 이 유형 발전, 걔가 가설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사후에 가설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까 이론 다음에 가설 나왔잖아요. 동그라미 3번에. 그 가설 동그라미 놓고 거기다는 사전 가설 설정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 이제 거기 그 주제 선정 거기 나오는 동그라미 3번에 그 유형 발전 거기다가는 사후 가설 설정이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연역법에서 그 동그라미 3번에 이론 다음에 가설 다음에 조작화가 나오잖아요. 그 조작화 동그라미하고 별표 치세요. 자, 조작화는 연역법에 있습니까? 균화법에 있습니까? 균화법에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균화법에는 없잖아요. 그죠? 즉, 이 조작화라고 하는 것은 연역법에서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연역법은 양적 연구거든요. 따라서 양적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 바로 조작화예요. 질적 연구에서가 아니라. 알았죠? 얘가 양적 연구니까 이렇게 딱 아예 이렇게 딱 잡으세요. 여기는 질적 연구다. 알았죠? 이렇게 잡으세요. 주제를 먼저 선정하고 수없이 관찰하고 유형을 발전시켰죠. 그 다음에 임시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루 3번 보니까 연역법과 균화법의 상호관계에서 그 그림 결국은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기존의 이론이 존재하면 연역법으로 해야겠죠. 그죠? 연역법으로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기존의 이론이 존재하지 않으면 연역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균화법으로 하는 거예요. 균화법으로. 그죠? 균화법으로 해야지. 그래서 이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상호 대립적이다. 그러면 안 돼요. 동그라미 이번에 통상적으로 기존의 이론이 존재할 때는 연역법, 기존의 이론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균화법을 사용한다. 그죠? 양적 연구는 연역법에 기초하고 질적 연구는 균화법에 기초한다. 자, 그러면 이제 과학 철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 좀 다룰 내용이 좀 많은데 이 과학 철학이 보면 이제 여기서 보세요. 이제 여기 그 양적 연구의 인식론 이게 실증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질적 연구의 인식론 이게 해석주의예요. 알았죠? 요거는 그냥 아예 알고 있어야 돼요. 다 뒤에 이제 공부하니까. 자, 그러면 그 과학 철학에서 먼저 논리적 실증주의가 나왔어요. 그죠? 논리적 실증주의는 여기로 오는 과정이에요. 실증주의. 지금의 실증주의로 오는 과정. 자, 먼저 논리적 실증주의부터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게 논리적 경험주의로 옵니다. 논리적 경험주의로 와요. 자, 그리고 이것이 또 다시 반중주의로 오게 돼요. 알았죠? 그런 다음에 실증주의로 왔어요. 그리고 이 실증주의도 이게 이제 초기 실증주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건 후기 실증주의인데 얘도 이제 실증주의가 이렇게 오는 과정에 초기의 실증주의가 있을 것이고, 그죠? 지금 이제 후기가 되고 있는 후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후기 실증주의. 그러면 먼저 이 논리적 실증주의를 좀 보면은요. 자, 스펜서 등의 고전적 실증주의와 베이컨 등의 경험주의 결합
접한 과학 철학으로. 자, 그런 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 니은이 중요해요. 거기 이제 기억과 니은인데 기억 봐보세요. 비과학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형이상학적이고 종교적인 담론을 과학과 구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했다. 이게 중요해요. 형이상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비가 왜 내리죠? 비가 내린 이 형이상학적인 걸로 설명한다면 음양 오행의 원리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형이상학적인 논의. 종교적인 담론은 하나님께서 신이 비를 뿌려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형이상학적인 논의나 종교적인 담론을 과학과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과학적 철학의 중요한 원칙으로서 의미에 대한 검증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즉 뭐냐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을 통해서 검증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강조한 거예요, 지금? 관찰을 강조해요. 관찰을. 이 관찰을 왜 강조한 거예요? 형이상학적인 논의, 종교적인 담론과 구별하려고 한 거예요. 알았죠? 관찰을 중시적인 거예요. 관찰. 형이상학적인 거 이런 것은 과학적인 게 아니다. 그죠? 종교적인 거 이것도 과학적인 게 아니다. 과학적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관찰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론은 다양한 상황 아래서 충분히 많은 관찰을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되었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 자, 그 한계점 보니까 균합적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균합법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요거 이제 조심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는 균합법이에요. 균합법에 의존하고 있고 여기로 오게 되면 이제 연역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역법으로 온 거예요. 알았죠? 반중주의에서 이제 연역법으로 바뀌게 된 거죠. 알았죠?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험적으로 관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아까 균합법이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다양한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관찰을 해야 하느냐 도대체. 모든 것들을 다 관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구름이 끼고 비가 먹구름이 끼고 번개가 치면 이제 비가 내리고 뭐 하는 것이 진짜 먹구름이 끼면 비 내리고 번개도 치고 하는지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상황에서 다 관찰을 해봐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 한계점에 얼마나 많은 관찰이 충분한 관찰인지 어떤 상황을 고려해야 다양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할 수 있는지가 모호하다. 자, 그래서 논리적 경험주의로 이제 가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 관찰을 과학의 출발점으로 간주하고 자, 과학의 이론들이 확률적으로 검증하는 관찰. 거기 확률적으로 검증하는 관찰. 거기 그게 중요해요. 확률적으로 검증하는 관찰. 확률적으로 검증하는 관찰이라고 해야 됐죠?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관찰하는 게 아니라 자, 거기서 그 2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증명 가능성이 엄격했던 논리적 실증주의와는 달리 검증 가능성, 확증 가능성 기준에 대해서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관대한 입장. 그래서 확률적 결정론 우리 공부했었죠. 그죠? 그것과 지금 관련되어 있어요. 앞에서 아까 봤던. 그래서 이제 유일한 관찰에 의해 완전한 진리를 규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진리 검증해야 하는 용어 대신에 진리 확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확률적 검증.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여전히 이것은 이제 균합법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계점 기억해 보니까 균합법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했다. 확률적 관계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수의 관찰에 의하여 일반적인 문장이 참이라는 논리적 결론을 유도하기는 무리가 있다.
자, 이제 반증주의로 와보세요. 반증주의는 논리적 경험, 제가 보는 것만 보세요. 이것도 깊게 볼 필요는 없어요. 과학 철학도. 네. 자, 논리적 경험주의에 내재되었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칼 포퍼가 제시한 것이에요. 즉 이제 논리적 경험주의, 논리적 실증주의에서 이 균화법에 의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게 만든 것이 바로 칼 포퍼의 반증주의예요. 그래서 반증주의 하면 연역법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반증주의 칼 포퍼가 연역법의, 이 균화법의 한계를 말을 했는데요. 칼 포퍼가 한 이야기를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칼 포퍼는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칠면조 새끼가 있어요. 제가 지금 욕한 거 아닙니다. 칠면조 아이가 있어요. 칠면조 동물은 새끼라고 하니까 자, 칠면조 새끼가 있는데 농장에 팔려갔어. 근데 그 농장주가요, 아침 가령 7시만 되면 밥을 주는 거예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밥을 주는 거예요. 칠면조 입장에서 하루를 관찰해 봤어. 7시에 밥을 주네. 근데 그 다음 날도 되니까 7시에 또 밥을 주네. 그 다음 날도 되니까 아침 7시에 밥을 주네. 마치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치는 것처럼 계속 아침 7시마다 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칠면조가 관찰하고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내려요. 아, 우리 주인은, 이 농장주는 아침 7시면 밥을 준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균화법이죠. 그죠? 관찰하고 그 다음에 유형을 발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을 한 거예요.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알고 살아가. 진짜 근데 농장주가 너무 규칙적이어서 아침 7시마다 계속 밥을 줘. 근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또는 이제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지나가. 그런데 어느 순간 농장주가 밥을 줄 알았는데 7시에 나온 거예요. 또 밥을 줄 알았는데 문을 열고 들어와. 그러더니 데리고 나가더니 목을 비틀어서 죽여. 그래서 잡아먹었어요.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를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칠면조가 생각했던 진리, 수없이 관찰해가지고 정했던 진리, 그 진리가 하루 만에 깨져버렸죠. 그죠? 이게 바로 균화법의 오류예요. 그래서 균화법은 도대체 얼마만큼 충분히 관찰을 해야 그것 자체가 진리가 될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이야기는 균화법을 비판한 겁니다. 누가? 포퍼가. 칼 포퍼가. 그래서 이제 반증주의에서는 연역법에 의존하게 돼요. 이론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에 이론의 유도를 받는 관찰 증거에 의해 이론이 참 또는 개연적인 참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논리적 경험주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거기 이제 관찰이나 실험의 결과에 의한 이론이 거짓임을 밝힐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거기에서 이론이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반증되는 것이다라고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문장 중요한데, 자, 포퍼는 그 OX 문장 봐보세요. 쿤의 과학적 인식론에 내재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반증주의를 제시한 게 아니라 논리적 경험주의에 내재되어 있는 이 균화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증주의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 반증이라고 하는 거, 이 반증 가능성, 아까 허위화 가능성 얘기하면서 반증을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 과학적, 동그라미 2번 봐주세요. 과학적 발전은 기존 이론과 상충되는 현상을 관찰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기억에 기존 이론을 부정하는 관찰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한다는 생각에서 기존의 이론에 대한 엄격한 경험적 검증을 행한다. 쿤이 한 게 아니라 OX 문장. 과학은 기존 이론과 상충되는 현상을 관찰하는 데 출발하여 기존의 이론에 엄격한 검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증주의죠. 포퍼죠. 그래서 우리 이제 가설을 공부하게 되면 연구 가설의 반증 가설인 연가설을 검증을 해요. 반대 가설. 그래서 그게 입증되면 이제 그걸 입증을 통해서 반증을 입증해서 연구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혀냅니다. 자, 그래서 디귿에 보니까
반증주의는 연역법에 의존하고 있다. 그죠? 자, 그리고 한계점 봐보세요. 반증주의의 주장처럼 과학적 이론들이 경험적 반증에 의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 역사를 보면 대부분 과학적 이론들을 폐지되지 않고 발전되어 왔다. 그리고 이제 디귿에 보면 이제 반증주의에서는 과학 지식의 누적적 진보를 주장한다. 그거 중요해요. 그 디귿. 근데 쿤과 같은 학자 등은 누적적 진보 개념이 역사적 사유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합니다. 누적적으로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이론의 발전은 혁명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쿤의 과학혁명이 나와요. 자, 그 쿤은 과학적 방법의 불변적 기준과 누적적 진보를 부정하면서, 그죠? 아까 누적적 진보는 반증주의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주장했는데, 누적적 진보를 부정하면서, 자, 거기, 기억해 보면 과학적 진보는 일정한 방향으로 누적적이고 점진적으로 진보하지 않고 혁명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하나의 이론 구조의 포기와 그 자리를 양립 불가능한 다른 이론이 대신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 과학적 진리, 이 과학적 이론이 과학적 진리인데 과학적 이론으로 선택되는 것은 왜 선택되는 것이냐? 우선 그 당대의 과학자 공동체의 사회적 성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예요. 즉 과학자 집단의 공동체의 인식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가 이제 지금 창조론과 진화론 이게 다 하나의 패러다임이거든요. 근데 교육 현장에서는 진화론으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진화론이 진짜일지 창조론이 진짜일지는 선택의 문제예요. 입증. 창조론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선택의 문제거든요. 결국은 그 과학자 공동체에서 어떤 것을 과학적 진리로 더 받아들이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거기 학문 공동체의 사회적 성격이 과학적 이론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OX 문장 봐보세요. 반증주의는 누적적 진보를 부정하면서 역사적 사실과 더 부합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은 과학혁명이죠. 쿤이죠. 그죠? 쿤의 중심 개념은 패러다임이다. 패러다임은 뭐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거시적 관점을 말한다. 그죠? 근데 그 나번에 보니까 한 시기에 여러 개의 패러다임이 공존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패러다임의 우려를 가릴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이 지금 같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죠?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 라고 하는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사회과학 패러다임, 일반적으로 패러다임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답은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이 폐기되는 경우는 자연과학의 패러다임이 폐기되는 경우에 비해서 흔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가 더 폐기되는 거예요? 자연과학의 패러다임이 더 폐기가 되는 거죠. 왜? 과학 기술의 발달로 관찰되지 못했던 것들이 관찰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허구임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상이한 과학적 패러다임은 실제 본질에 대한 다른 입장을 반영하는 겁니다. 창조론은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잖아요. 그죠? 진화론은 영원 무궁한 어떤 물질이 존재하고 있다가 그것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게 분열되고 또 이게 세포가 되고 그게 이제 결국 이게 원숭이가 되고 또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이 종과 종 간의 변형까지도 말을 하잖아요. 진화론에서는 종 내에서가 아니라 종 내에서 인간이 이렇게 어떤 것을 어떤 동물이 어떤 것을 그 환경에서 사용하지 않아서 꼬리가 없어지거나 또는 날개가 생기거나 이 종 내가 아니라 종 간에 물고기가 원숭이가 되고 이런 종 간의 변화까지도 설명이 이제 진화인데 어떻든 그 실제 본질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과학적 진보는 특정한 패턴이나 구조가 존재하는데 중요합니다. 이거
자, 정과학, 그 다음에 정상과학, 그 다음에 위기, 그 다음에 혁명, 새로운 정상과학 이렇게 오게 돼요. 정과학은 아직 과학자의 공동체로부터 그걸 이론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다가 과학자 공동체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정상과학이 됩니다. 정상과학이 이제 정상과학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면 각기 다양한 분야에 있는 학자들이 그 이론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 적용하려고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이론은 더 강해지고, 그죠? 그런데 특정 현상이 이제 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게 이제 위기에 봉착하는 것이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론이 등장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혁명을 통해서 다시 정상과학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Q는 과학적 진보의 패턴이, 즉 과학적 이론의 발전에 이런 패턴이 끊임없이 진행된다고 봤다. 다시 한번 OX 문장, 과학의 진보에는 특정한 패턴이나 구조가 존재하는 거죠. 자, 과학의 발전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부정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출현하는 패러다임의 이동이고 이것이 곧 과학적 혁명이다. 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오이콜스에 보면은요,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에서 아까 지금 반중주의까지 공부를 했고 실증주의로 넘어왔는데요. 이 실증주의, 이제 초기 실증주의와 후기 실증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거기 나와 있어요. 실증주의 봐보세요. 사회현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질서와 규칙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질서와 규칙은 인간이 과학을 통해 발견하기 이전에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고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게 뭐냐면, 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요, 뉴턴이 그 법칙을 만들어낸 겁니까? 만들어낸 게 아니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뉴턴이 그 법칙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면 후대 누군가가 발견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서와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인간이 그걸 발견하기 이전부터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회과학의 목적은 이와 같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실체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찾아내는 것이다. 밝혀내는 것이다. 자, 근데 이제 후기 실증주의로 가보세요. 후기 실증주의는 비합리적인 인간 행동조차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이제 어떻든 실증주의와 후기 실증주의 모두 둘 다 객관성, 합리성, 일반 법칙화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차이는 뭐냐? 거기 B에 보니까 실증주의, 후기 실증주의 모두 매우 구조화된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후기 실증주의에서는 양적 연구 방법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거기 후기 실증주의에서 다시 한번 B에 후기 실증주의자가 질적 방법을 사용할 때 그들은 사실상 연구 결과를 더 많은 검증을 위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는 임시적이고 탐색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자, 후기 실증주의 과학 철학의 지식의 본질을 잠정적 확률적으로 본다. 그러면 맞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지금 앞서 과학적 지식의 특징 공부했잖아요. 그게 바로 양적 연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잠정적이고 확률적이고 이 양적 연구에서의 과학적 지식의 특징. 실증주의에서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그거 지금 맞는 문장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해석주의 나와 있어요. 해석주의는 나중에 질적 연구에서 오히려 해석주의는 더 자세히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인간 행동은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없고 관찰자와 관찰 대상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내적 주관적 토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경험하는지 발견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 비판적 사회과학은 권한부여 패러다임이라고도 하고 옹호 패러다임이라고도 해요. 이 비판적 사회과학의 핵심은 뭐냐면 거기에 억압에 대한 초점, 사실 추구보다 억압된 집단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이 바로 비판적 사회과학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비판적 사회과학적 패러다임은 억압받은 집단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둔다. 그럼 맞는 것이고, 더 깊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우리 책도 주요 저서도 딱 이 정도로만 이건 그냥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과학, 인간의 합리성과 논리적 추론, 과학 기술에 대한 신뢰, 인류의 미래와 진보에 대한 낙관을 다 거부합니다. 자, 그 정도만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과학 철학까지 봤고요. 과학으로서의 사회과학. 지금 이제 과학에 대해서 공부한 거예요, 쭉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과학 중에서도 사회과학으로 이제 좁혀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자연과학과 과학은 크게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거기 자연과학은 뭐고 사회과학은 뭐다. 그죠?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게 자연과학이고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사회과학입니다. 그러면 거기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의 차이점인데요. 피란델로 효과가 있다. 사회과학은. 피란델로 효과가 뭐냐? 그 연극에서 배우와 관객과 연출가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과 유사하다. 자연과학에서는 대상물과 관찰자가 분명히 구별될 수 있지만 사회과학에서는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건데 사회현상 안에 그 연구자도 그 사회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관찰 대상물과 관찰자가 대부분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피란델로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회과학의 특성에 관찰 대상물과 관찰자가 분명히 구분된다. 그러면 틀리죠. 구분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 그래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방법론의 차이를 물어본 문제가 7회 때 한번 나오고 19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핵심적인 것은 그 2번 그 표에 보면 연구자가 연구 대상인 사회의 일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사회 문화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거기 8번도 중요합니다. 가치 개입적이라고 하는 거. 자연과학은 가치 중립적으로 연구가 가능하지만 사회과학은 가치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13번도) 보니까 사회과학은 제한적 확률적 법칙이 존재하고, 그죠? 자연과학은 결정론적 법칙이 존재할 수 있지만. 자,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의 한계점들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6번을 한번 봐볼까요? 6번을 보면 가치 중립의 문제입니다. 가치 개입의 불가분성이라는 문제점. 사회과학은 가치 중립을 전제하고 있지만 가치 개입 문제와 가치 개입의 불가분성이라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 사회과학에서 가치 판단에 개입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연구를 위한 문제를 선정할 경우에 가치가 개입되고, 그죠? 명제나 이론의 전개와 같은 개념이 관련 있는 개념, 그 구성 과정에서 가치가 또 개입될 수 있고, 연구자 자신의 가치관과 그 연구자가 준거하고 있는 개별 과학 내지는 학문 세계의 지배적인 가치가 은연중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복지학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19회 때. 사회복지학은 거기 2번에 보면 사회과학인데 응용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이 분과학문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에서의 개발된 지식이나 기술을 우리는 활용하는 겁니다. 3번에 보면.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4번에 보면 학제적인 특징, 다른 학문 영역의 지식과 기술도 활용하는 학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학문 영역에 속하지 않은 고유 영역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거기 OX 문장 제일 아래 사회복지학은 응용과학이 아닌 순수과학이다 하면 틀리죠. 자, 이제 사회복지 조사로 또 들어와요. 이 전개되는 방식을 알겠죠?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조사의 방법의 조사의 특징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특징은 거기 응용조사와 순수조사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사회복지학은 응용사회과학이지만 응용조사와 순수조사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마지막 10번 보세요. 10번 보니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방법을 모두 사용한다는 거. 알았죠? 그거 조심하면 됩니다. 나머지 뭐 사회 개량적 특징, 즉 사회를 뜯어 고치는 사회 개혁 또는 사회 개량적 특징, 그 다음에 계획적 특징, 평가, 시험, 그 다음에 과학적 특징, 문제와 욕구 조사, 효과 측정.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사의 유용성과 필요성도 은근히 많이 나왔어요. 또 문제 풀어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거기 그 과학적 기초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과학적 실천을 가능하게끔 해주고 사회복지 이론과 기술 체계를 구축하는 데 용이하고 사회복지 윤리강령에도 부합하다. 자, 근데 거기 정치적 민감도를 제고한다. 그럼 틀리죠.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사회복지 조사의 윤리성이에요. 물론 이제 역사도 뒤에 있는데 이제 이번 시간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윤리성이에요. 이 윤리성은 뭐 1순위에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중요한데 자, 일단 연구 내용 주제에 있어서 사회 윤리에 어긋나면 안 되죠. 주제 내용이. 그죠? 뭐 학교 폭력, 폭력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막 이런 연구는 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네. 자, 거기에 그 연구 내용 및 주제, 사회적 윤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두 번째, 연구 참여자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하더라도 모욕하여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어떤 피해를 입히면 안 됩니다. 자, 2번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다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을 밝히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그리고 고지된 동의는 조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만큼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고지된 동의에서. 아동 대상 연구에서 부모 등 후견인의 고지된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뿐만 아니라 혜택도 사전에 고지돼야 돼요. 그거 중요해요. 그 미음 별표. 위험은 알리되 혜택, 이익은 알리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요. 둘 다 사전에 고지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82페이지. 연구 결과의 분석과 보고 단계에서도 연구 윤리가 준수되어야 하고 동료 집단 조언을 통해 편견을 방지한다. 자, 그 다음에 연구 결과 관련된 문제인데 연구의 단점, 부정적인 결과를 다 보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바랬던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공개합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실패도 모두 보고한다. 그죠? 근데 거기 연구자는 기대했던 연구 결과가 다르더라도 그 결과를 사실대로 보고한다. 그럼 맞는 거죠. 자, 표절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비용 문제.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비용을 초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조사를 통해 조사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 또는 사회적 이익이 조사로 말미암아 생길 불이익보다 작지는 않아야 한다. 어떻든 이제 윤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연구 윤리가. 자, 거기 연구자는 연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피해를 인지하고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자,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비용을 꼭 초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거 조심하세요. 자, 연구의 공익적 가치는 윤리보다 우선한다. 아마 안 되면 윤리가 우선인 거예요, 항상. 자, 연구 대상을 속이는 것과 관련해서 관찰법의 경우에요. 호손 효과로 인해서 부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호손 효과는 반응성의 일종인데
연구 피관찰자가, 그러니까 관찰당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관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않는 걸 얘기해요. 호선 효과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로 인해서 부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경우에 연구 목적이나 방법을 숨기거나 달리 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연구 대상자가 이제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을 여지가 있을 경우는 허용될 수가 없고, 불가피하게 연구 대상을 소개해야 한다면 연구가 끝난 후에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어떠한 경우라도 연구 참여자 속이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익명성 보장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비밀 보장도 해줘야 돼요. 자료원에 하는 비밀 보장. 근데 이제 무조건 다 비밀 유지를 해줄 수는 없어요. 비밀 보장에 있어서는. 그거 보니까 연구 결과가 법적인 문제와 관련될 때에는 법적으로 그 자료원을 밝히도록 의무화된 경우가 있어서 이 경우는 자료원에 대한 비밀 보장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OX 문장에서 사회복지조사에서는 비밀 유지가 엄격히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익명성의 문제예요. 익명성과 비밀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익명성, 비밀성을 좀 알아야 하는데, 자, 거기 익명성 봐보세요. 익명성은 응답자들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편조사에서. 자, 응답자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자, 연구자나 연구 결과를 읽는 독자가 특정 응답에 대해서 특정 응답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자가 응답자에 대해서 아예 몰라버린다. 그게 바로 익명성이에요. 설문조사에서 설문지가 연구실로 되돌아오기까지 설문지에 아무런 신원 파악 번호가 붙어 있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익명성이 보장된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비밀성은, 그러니까 익명성의 핵심은 뭐냐면 연구자가 응답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예. 자, 근데 비밀성은 조사자가 응답자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어요, 이번에는. 근데 이를 밖으로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엔. 자, 그래서 예를 보니까 면접조사의 경우에는요, 면접을 하게 되면 연구자와 피면접자가 마주보고 하는 거니까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했는지 안단 말이에요, 연구자는. 면접자는. 그죠? 근데 그것을 연구자가 밝히지, 밖으로, 이런 말을 누가 했는지 밖으로 공개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비밀성이에요. 그러니까 익명성과 비밀성의 차이점은 익명성은 연구자가 아예 응답자를 모르는 것이지만 비밀성은 연구자가 응답자를 알고 있지만 그걸 밖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차이점이. 이해됐죠? 자, 그래서 거기 익명성과 비밀성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익명성과 비밀성에 대한 보장은 응답자들은 자신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로 응답자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솔직하게 응답하겠죠. 그죠? 응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자, 근데 익명성의 단점은 뭐냐? 설문조사에서 익명성이 보장된다면은요. 누가 설문지에 답해줬고 누가 설문지에 답해서 설문지를 보내줬고 누가 설문지를 보내지 않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뭐냐면 우편조사는 회수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 카버레터, 여기 표지예요, 표지. 설문지의 표지. 표지에 일련 번호 적는欄이 있어요. 여기에. 일련 번호 이거를 적어놔요. 그리고 당연히 기록을 다 해놔요. 이 일련 번호의 주소, 누구한테 보냈는지. 일련 번호와 그 다음에 이름과 주소. 이걸 다 적어놔요. 그래서 나중에 설문지가 도착했을 때, 이거 도착 안 했네? 이건 도착했네? 이건 도착 안 했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속 절차를 해야 하거든요. 후속 절차는 우편조사의 경우에는 회수율이 20에서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개 뿌리면 20개, 40개, 많으면 뭐 3, 40개밖에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내주지 않은 사람들을 우편조사는 내가 우편을 보내면 우편으로 봉투로 설문지를 보내면 응답자가 그 응답하고 반송우편에다 집어넣어서 우체국에서 다시 나한테 보내줘야 하거든요. 연구자한테. 근데 회수율이 20%에서 4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3, 40%밖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후속 절차가 필요해요. 후속 절차가. 그래서 안 온 주소에다가
다시 독촉엽서를 보내요. 엽서로 해달라고. 그런 다음에 다시 독촉엽서와 설문지를 다시 보내요. 잃어버리고 안 해줬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도 안 오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내요. 설문지를. 알았죠? 그러려면은 1년 번호에 식별기호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이 사람이 나한테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지금 여기 익명성 보장을 위해서는 아예 이런 식별기호조차도 안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문지가 왔을 때 이게 누가 보내줬는지 모르죠. 후속 절차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응답자와 비응답자들의 성격을 구분해서 파악하기가 어렵다. 자, 비밀성의 단점. 비밀성의 단점은 내가 알고는 있지만 밖으로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의 신뢰성 여부를 둘러싼 공방을 일으키게 돼요. 그 킨제이 보고서가 대표적입니다. 킨제이 박사에 의해서 연구된 건데, 자, 1948년 남성의 성행위, 53년 여성의 성행위. 이게 발표되고 나서 FBI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했지만 킨제이 연구소는 비밀 보장을 이유로 거절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당시에 이 연구가 아주 충격적인 연구였거든요. 도대체 누구를 연구한 거냐, 당신? 그랬더니 비밀 보장을 위해서 나는 공개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진짜 그게 신뢰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연구했는지 아닌지 공방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거기 이제 4번에 연구조사가 익명성이라기보다 비밀성일 때 조사자는 그 점을 응답자에게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비밀성이면 연구자가 응답자에 대해서는 안다는 거거든요. 근데 비밀성까지인데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익명성을 아예 모르는 거니까, 응답자에 대해서. 조사자는 비밀성을 목적으로 익명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또 안 된다. 그죠? 자, 거기 비밀성이 보장되면 익명성도 보장된다. 이 문장이 왜 틀렸을까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비밀성이 보장되면, 자, 익명성도 보장된다. 이 문장이 틀렸죠? 그러면 이 문장이 맞게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익명성이 보장되면 비밀성도 보장된다라고 했으면 맞는 거예요, 이게. 알았죠? 자, 비밀성이 보장된다고 익명성까지 보장되지는 않죠. 비밀성은 응답자에 대해서 연구자가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익명성은 응답자에서 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돼 버리면 응답자가 아예 연구자가 응답자에서 모르는 거기 때문에 비밀성도 보장되는 거예요. 그걸 뭐 밖으로 공개하고 안 하고를 뭐 할 수 있어요. 아예 모르는데, 익명성은. 그죠? 그러니까 보장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하나 더 조심해야 할 거. 익명성이 보장되어야만 비밀성도 보장된다라고 하면 이 문장은 또 틀려요. 익명성이 꼭 보장되어야만 비밀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죠.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연구자가 응답자에 대해 안다 하더라도 밖으로 공개하지 않으면 비밀성이 보장되는 거니까. 이해됐죠? 자, 그 OX 문장. 응답자의 익명성과 비밀성은 보장해야 한다. 맞는 겁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볼 게 없는데 284쪽에 잠깐만 사회복지 조사의 역사에서 찰스 부스와 시범 라운트리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정책론을 공부하게 되면 사회복지 전체 역사를 공부하게 될 텐데 그때 민간활동기에 사회 조사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제 이 찰스 부스에 의해서 이거 꼭 내용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런던시와 요크시를 연구했던 거죠. 빈곤의 재발견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영국의 그 동그라미 3번 보니까 런던의 30.7%가 빈곤자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고 3분의 1. 자, 빈곤자라고 하는 걸 밝혀냈고 빈곤의 원인이 당시에는 개인적인 원인이라고 보았었는데 당시 지배적인 그 사상으로는
개인주의적 빈곤 죄악관이었거든요. 빈곤의 원인은 개인에게 있다. 근데 이 연구에 의해서 개인적인 책임의 부분은 15%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사회적인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걸 밝히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빈곤의 재발견이라고 하는데, 자, 이 방법이 진짜 맞는, 이 연구 결과가 진짜 맞는 거냐고 라운트리가 후속 연구를 하게 되는데, 시범 라운트리가 거기 이제 요크 씨만 연구를 했죠. 그리고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거기 이제 1차적 빈곤과 2차적 빈곤으로 또 나뉘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절대적 빈곤선을 측정하는 라운트리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빈곤론 공부하게 되면 절대적 빈곤선에 라운트리 방식이 나와요. 그걸 전물량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전물량 방식을 바로 여기 시범 라운트리의 이름을 따서 라운트리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거기 뭐 그 부분만 그냥 관련이 있습니다. 직접 자체적으로 여기 찰스 부스나 시범 라운트리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1장 내용이 좀 길었는데, 여기 우리 조사론에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과학 철학 부분이에요. 근데 이 과학 철학 부분은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는 정도로만 선을 정해서 공부를 해놓으면 됩니다. 자, 조사론 전체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한 4-5군데가 있어요. 그 내용이. 아예 그 챕터 전체가 다 어렵지는 않고 이렇게 군데군데, 그 챕터 내에서도 군데군데 따져봤을 때 한 4-5군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적절한 선을 정해서 강의 전달할 거니까 그 정도로만 준비를 해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 마치고 두 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